네, 반갑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10월 16 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 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흔히 디도스라고 처음에 알려져 있고 또 디도스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DB 연동 차단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좀 중립적으로 중앙선관위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작년 10월 26일에 있었던 그 서비스 장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제목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저는 사회를 맡은 장윤식 변호사입니다. 여기 지금 좌우에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사실 좀 중앙선관위 쪽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있으셨을 것 같고 또 많은 의혹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선관위 참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여기 참여연대까지 와주셨는데 그냥 또 단순히 면죄부를 드리는 자리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선관위에 대해서 야단치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토론이 조금 어려운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증거를 가지고 따지듯이 좀 설명을 하고 또 해명을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돼야 될 주제인데,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각각 자기 얘기들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결론이 날까 하는 좀 걱정은 좀 됩니다. 다만 분명히 의혹과 해명이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서로 간에 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의혹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지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가 뭐다, 이런 식으로 좀 건설적인 그런 제안들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토론이고 또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론이 진행될지 저도 좀 자신이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왼쪽에는 지금 제 왼쪽으로는 선관위에서 세 분이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5분이 나와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말씀드린 대로 상호 이해의 폭, 그리고 의혹과 해명이 공개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제가 좀 앞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진행은 두 가지 발표를 기본적인 틀로 해서 진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정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글쎄요, 지금 손님이 많으셔서 일일이 앞에 소개를 따로따로 드리는 거는 좀 시간 관계상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 그냥 발표와 지정 토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우선은 디도스 사태 이후 중앙선관위 입장과 평가, 이렇게 해서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과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공개자료의 1차 분석 결과와 남은 과제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김기찬 교수님께서 큰 2개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토론을 각각 해주실 텐데요. 지금은 5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플로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집이 있고요. 자료집과 함께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 설명 자료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KT하고 LG 서버 관련된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이건 처음부터 저희한테 주신 건 아니고 이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원래는 전체 자료 분석 자료를 가져오시기로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요약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해보죠. 발표를 지금 선관위에서 준비해 오신 자료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아마도
또 여러 가지 반론이나 또 해명을 설명을 좀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냥 각각 얘기하고 별다른 토론 없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활발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발표는 짧게 해주시고 지정 토론 시간에 서로 얘기를 많이 오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송봉섭 과장님께 우리 선관위 쪽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으로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 사건의 근저에는 아마 투표율이 낮게 되면 특정 후보자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투표소 찾기 그 서비스를 찾아내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투표를 못하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공격했던 그런 게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개요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자고 한다면은 10월 26일 날 작년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디도스 공격으로 그 중앙선거 관련한 홈페이지가 일시에 그 접속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생 초기에 그 우리 선관위에서는 KT와 그 협력을 통해서 시스템을 그 정상화했으나 복구 시간 지연으로 홈페이지에 그 접속하려는 그런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에서 복구한 즉시에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그런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7월달 또 2011년도 3월달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또 포털 사이트 이런 데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그런 침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는 별다른 그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하고 관련돼서는 의혹이 많았고 또 그치지도 않았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이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해서 그 자유롭고 공정한 그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선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는 설, 또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그런 사건에 가담했다는 설, 또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투표소를 변경했다는 설, 또 부재자 투표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설, 이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밝히고 그에 대한 평가하고 향후 대책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5페이지 갑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사건 발생 즉시에 사이버 수사관을 선거 관련에 대해 급파를 해가지고 선거 관련회부터 사건 당시 로그 파일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했다. 그 결과에 의하게 되면은 디도스 공격 외에는 다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 연동을 임의로 그 차단했던 그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경찰 측의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또 수사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먼저 그 외부 전문기관의 공동검증 등 모든 과학수사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것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중앙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공모를 했느냐에 대해서 밝히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중앙선관위나 KT, LG 관련 장비와 서버를 교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연동되지 않게 한다든지 각 서버를 다운시킨다든지 또 투표소 검색에 관련된 건 테이블을 삭제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못하게 하는 흔적이 발견할 수 없었다. 또 10월 26일 날 내 투표소 찾기 웹페이지 서버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고의적 장애 상태 방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선거 관련해는 그 평소에 정보보안 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11.6 재보궐선거 당시에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서
훼손 용량을 증석 조치를 했다. 그래가면서 6시 당일날입니다. 6시 25분에 IP를 차단하고 6시 58분에 트래픽을 우회 조치하고 또 7시 10분에서 30분까지 일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으나 그 후에 계속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있어서 8시 32분에 KT의 그 사이버 대피소로 대피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정상 복구하였다고 이렇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투표소 고의 변경 의혹에 관해서는 투표소는 읍면동 선관위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선거 관련의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당시에 수사할 때 당시에는 검찰,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담이 상당히 두 눈을 불을 켜고 수사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짐작하건대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또 개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또 하나 국회에서도 관련된 것이 처리가 되는데 특검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4일 날 국무회에서 의결하고 바로 어제죠. 특검법안이 공포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11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선거 관련의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이번 사건이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의 그 기술 분석 보고서에 의한다면은 디도스 장비가 디도스 트래픽을 정상적으로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있었던 것은 정상 서비스 요청이 디도스 트래픽에 묻혀가지고 홈페이지에 그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고 간헐적으로 디도스 트래픽을 뚫고 홈페이지에 접속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이나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그 장애 원인이 디도스였다라고 확인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또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수일 내로 수될 내로 그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접속은 됐었으나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투표소 찾기 서비스가 접속이 안 됐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5시 50분경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해 대부분 사용자는 아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됐을 겁니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는 접속이 이제 가능했으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재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지연되는 현상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그 디도스 경고를 받은 그 사이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준비투표 당시 8월달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투표소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라. 그런데 부득이하게 투표소 변경이 있는 때라고 한다면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문서가 나가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소를 공고를 합니다. 또 투표 장소가 명시된 그런 투표 안내문을 그 매세대에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이건 법정사무입니다. 이 법정사무 외에도 그 안내 현수막이라든가 안내 벽보라든가 또 그 장소에다 안내 도우미까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어느 구의원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어디 장소가 바뀌었다는 안내문도 게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 측에다는 사전에 투표 장소를 문서로서 이렇게 안내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상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 또 접속되지 않게 했다. 이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이번 사건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고의로 끊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밝힙니다. 먼저 11.6 디도스 공격 당시 네트워크 수용 용량이 약 한 310메가 정도 됩니다. 여기에
1기가 트래픽이 유입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5단계의 그런 방어 장비가 공격 트래픽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로그 기록 이런 거를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번 사건에 선관위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힙니다. 검찰 수사를 보게 되면은 10종의 한 23대 장비와 서버 또 1620개의 로고 및 설정 파일입니다. 요게 그 행수로 보니까 약 한 5억 5천만 행 정도 됩니다. 상당한 분량입니다.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요. 또 검찰 수사에서 중앙선관위 그 담당 직원들 과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각각 조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연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은 금전적이 됐든 아니면 승진이 됐든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파면이라든지 형사처벌 감소해 가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로 디도스 공격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또 통신비밀보호법 여기에 보게 되면은 로그 기록 자료의 공개를 제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에는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또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공개할 수는 없었다. 이런 점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격 당일 바로 경찰에다가 관련 모든 자료를 넘겨줬고 또 12월 8일 날에는 작년도입니다. 검찰 요구로 더 많은 자료를 검찰에도 더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도 12월 23일 날 국회에다가 현안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월 13일 날에는 보안 전문가들한테 내부 기술 분석 자료를 공개합니다. 12월 29일에는 국회의원 보좌진 또 올해 1월 18일에는 정당이나 사이버 유관기관 단체 이런 분들한테 관련 자료 줘가면서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참여연대단은 LG NCC에서 작성한 보고서도 줬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로그 기록은 통신 기록뿐만 아니라 시스템 정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될 경우에는 보안상 위험도 초래가 되고 선관위 그런 로그 파일 외에도 통신사의 그런 로그 파일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부만 그런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로그 기록을 공개한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도 영향 줄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공개를 주저하게 됐다. 그런데 이런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의혹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직원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법률에서 특별하게 금지하거나 제한되지 않는 한은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지금부터는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6번째, 선관위 홈피 로그 기록을 조작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한테 저희들이 준 자료가 80건이 넘습니다. 이런 80건에 대해서 무결점을 유지해가면서 일관성 있게 조작한다는 거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그 기록 조작 여부 확인하려면은 우리 위원회, 검찰에 가 있는 거, 경찰에 가 있는 거, 요 로그 자료를 상호 비교한다면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그런 조작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밝혀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7번째가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증거를 지금 인멸하려고 한다. 거기다 더군다나 더 나가서 개발 서버까지 교체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 목전에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노후 장비가 있다면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일정한 부분은 정보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시스템 개편 작업을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교체 대상 장비도 별도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역시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증거 자료는 지금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48일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이버 테러를 당해서 국민에게 피해 가도록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모든 자료는 별도 그런 안전 장소에 보관한 다음에 그 관련 장비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내년 올해 있는 그 양대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선관위가 투표를 낮추기 위해서 투표소를 변경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행정구역 변경이라든가 지역의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건물주가 사용을 승낙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종전에 사용했던 투표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장소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또 투표소 설치는 기본적으로 동선거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선정을 한 다음에 동선거 관련의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구선거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투표소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동사무소 담당자는 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그런 지방공무원입니다. 이런 지방공무원들이 우리 선거 관련의 그런 불합리한 투표소 변경에 대해서 지시에 따라서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 서울시에 지금 구청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입니다. 19분이 민주당, 한나라당이 5분 계십니다. 또 하나, 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교섭단체, 현재로 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입니다. 이런 교섭단체 구성정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소를 변경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으면 특정 후보자한테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를 변경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계층한테만 투표소 위치를 안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더 거기다 부과한다면은 일반적으로 투표소를 바꿔놓고 찾는다고 한다면은 노인층보다는 젊은 층이 찾는 게 훨씬 쉬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 판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야권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의 그 투표소 변경률이 높아가지고 투표소 변경률이 높아가지고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투표소 변경을 최소화해가지고 그 유권자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는 게 이게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소 변경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전에 정해진 절차, 과정, 이런 걸 거쳐서 투표소를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투표소 변경이 있었다 해서 반드시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그런 어떤 논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컨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투표소 변경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구가 서대문구입니다. 여기에 투표율이 49%입니다. 또 가장 낮았던 중구가 투표율이 49.9%입니다. 평균 투표율이 4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았거나 가장 낮았거나 다 투표율과 투표소 변경 비율은 전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번에서와 같이 투표소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표소 변경에 좀 신중을 기하겠다. 또 부득이하게 변경한다고 한다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변경 투표소에 대해서 유권자한테 알리겠다라는 게 의원의 입장입니다. 10번째, 투표소 찾기 서비스 이용 시 이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그런 절차를 추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는 매세대 발송한 투표 안내문을 통해서 투표소 안내 서비스를 해오던 방식, 요거를
2007년도 대선 때부터는 홈페이지상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투표구는 통리반을 기준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통리반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 투표소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2010년도 지방선거부터는 그 통리반을 모르는 선거를 위해서 자신의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 방식을 추가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그런 서비스다. 그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죠. 또 11번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20대가 많은 거는 부재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25개 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에 부정이 개입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수인이 참여하는 재보선에서 그 특정이든지 기관이든지 개인이든지 조직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그 단서나 정황이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군인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군인들한테 투표 부정을 했다고 한다면 왜 그거에 대한 신고가 없었겠느냐?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또 부재자 투표 부정이 조직적으로 행해진다고 한다면은 부재자 수가 상당히 많아진다든지 위장 전입이 있다든지 또 허위 신고가 있다든지 그 과정에서 투표 간섭이라든가 방해가 있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정황이나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조직적인 그 부재자 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시기로든지 간에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나 진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실례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로 부재자 신고를 해서 대리 신고자가 부재자 투표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인 명부에 부재자로 비고란에 부재자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부재자로 표시된 사람들은 일반 투표소에 가서는 투표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표소에 가서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라고 돌려보낸 그래서 신고가 됐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정이 없었다는 게 반증이 되죠.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선관위에서 투표를 사전에 조작을 해서 투표함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전제가 깔리는 게 부재자 투표자 수를 조작을 해야 되고 투표용지를 몰래 인출해서 찍어야 되고 또 봉쇄된 그런 부재자 투표함에다 기표된 그런 투표용지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정당 추천위원 참여하고 거기에 또 모든 직원들이 선관위 모든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뢰를 보게 되면 오늘도 그런데 특정한 정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내부 그룹망에다가 특정한 정치 사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만약에 누가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선관위 직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상관의 그런 부당하고 불법한 그런 지시를 이행할 직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원순 후보자가 전체 투표율에서 53% 득표해서 46% 득표한 나경원 후보를 7.2%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부재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보다 한 11%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유권자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의혹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평가 말씀드립니다.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자행한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사법적 정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우리 그 헌법에 보게 되면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는 그런 선관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심판 기능 수행하는 그런 선관위에 대한 그런 신뢰는 보호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해야 민주정치가 발전이 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선관위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훼손하는 거
이것은 디도스 공격 못지않게 선거 관리를 장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부에서는 계단 수준을 넘어가지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선관위의 그런 신뢰라든가 직원들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를 확대하고 재상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비 PC 역할과 무엇이 다른지, 또 선관위를 흔들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답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그런 근거에 터잡아서 의혹 제기하는 거 최대한 보장돼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는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임을 밝혀둡니다. 또 하나, 우리 의회는 디도스 공격을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이지만 그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는 그런 송구스러운 입장이라는 점, 또 내부 연루 의혹 제기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또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경우 기록의 의변조 시비로 새로운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에 큰 상처를 입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다고 하면 디도스 공격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혹 제기가 26페이지입니다. 의혹 제기가 선관위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내부 직원 연루됐다는 그런 게 아닌데도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선관위 직원도 사기를 떠나서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선관위 직원에 대한 그런 단순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방이나 명예훼손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분이 이번 사건을 위해서 외부 불순세로부터 홈페이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 제도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이 꿈이 날아갔다. 또 후발 민주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수출을 했었는데 이 부분, 또 선거관리기관의 신뢰 수준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가슴이 상당히 아픕니다. 또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해서 올해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가 사건의 그런 공범이라든지 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 과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선거 결과를 부정할 것이고, 또 이 선거 결과로 선출되는 건 대표자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대책 27페이지입니다. 관련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관련 장비를 교체하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연말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 예산 편성 지지에 맞게 보안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 드립니다. 별도 사이버 대피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시 보안 관제 실시, 내부 PC, 좀비 PC와 방지, 인터넷과 업무방을 분리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정보는 우리 의원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 사이트에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주소 방식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투표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그 증거가 제시된다든지 불법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이번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 선거 관련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동에서 구선거 관련해서 투표소 보고 시에 변경 사유를 기재를 해가면서 오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착오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투표소 찾기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소 찾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위해서 DB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끊었다든지, 또 그런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 직원이 연루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디도스 공격이 사상 초유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경험 부족도 있었고 경황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에 약간 미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부분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합니다. 다만 인력이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양대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도스 공격 대비도 일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피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에서도 국정원이라든가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대피소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우리 의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산 인력 탓 돌릴 의의도 없지만 현실에서는 담당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또 별도 대피소를 운영하려면 예산 한계도 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부정이라든지 또 그 부정에 직원들이 개입된 것은 절대 아니다. 선관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체계로 여기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가면서 만약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선관위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한다든지 선관위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재선거인명부가 지금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선관위를 흔들지 마시고 또 선관위를 흔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부터는 모든 의혹들이 사라지고 선관위가 본연의 업무에 마진해서 국민들이 화합하고 모두가 승복하는 그런 선진 선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 오버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금 오늘부터 이제 의혹 제기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약간 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1가지를 얘기하셨는데 11가지 중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은 앞에 있는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디도스 공격이었냐, 뭐 DB 연동 차단이었냐,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개입됐느냐,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을 가지고 해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검찰의 수사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검사로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가지 말씀하셨는데 좀 가지를 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핵심적인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 뒤에 말씀하신 부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대응 방식의 문제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좀 순서를 바꿔서 지금 자료집에도 있습니다만 김유승 교수님이 토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점에서 본 중앙선관위의 정보공유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43쪽에 있는데요. 우선 김유승 교수님께서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역시 선관위의 전반적인 입장이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대응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핵심적인 부분, 약간 좀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된 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가지를 치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좀 선관위 분들 많이, 관계자분들 많이 와주시고 해서 반갑기도 하고요.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10월 26일 이후에 거의 3개월 동안에 이 불신과 의혹들, 그 사회적 비용들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렇게 왜 불신하고 의혹을 생기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은 그 책임의 많은 큰 부분이 선관위 스스로한테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뭐 각종 여기 자료집에 뭐 디도스라고 해서 크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는 이것을 디도스 사태 뭐 이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금
기조 발제를 해주셨듯이 이거는 단순한 디도스 사태를 넘어서 이게 누가 했건 선우가 어떻게 됐건 굉장히 선거 방해 행위였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했고요.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든 국민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뭐 다 같이 모여서 좀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전까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얼마나 접근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하면 참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선관위 관계자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뭐 그 말 믿고 싶습니다. 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이 지금 LG NCS의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정보 공개하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제가 오늘 드릴 발제문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23일 날 참여연대가 그 선관위와 선관위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 간 재발 방지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속하게 12월 27일 날 비공개 통보를 해주십니다. 자, 23일 날 하고 27일 날 사이에 뭐가 있죠? 12월 24일, 12월 25일 토요일, 일요일이었고요. 성탄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23일 날 정보공개 청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성탄절 날 놀지도 못하고 다 나오셔서 일하시게 만드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신속하게 비공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입니다. 4호 내용은 뭐 여기 다 잘 아시겠지만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해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말고 다른 다수의 정보공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아마 이 4호의 규정에서 비공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공개센터를 통해서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 사례를 접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습니다. 4호로 비공개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4호가 사실은 좀 고무줄처럼 줄었다 하는 좀 정가의 보도 같은 비공개 사유입니다. 이전에 뭐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그 진행 상황을 흘리고 선관위가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서 흘리시고 그거 언론에서 받아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지시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근데 정작 모든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그 4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의 신청을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내용이 로그 파일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죠. 사태 발생 방지와 원인 규명의 논의 자료 이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사법당국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참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로그 기록 자체가 아니고요. 선거 당시 통계 기록까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때 로그 파일이 아니더라도 이때라도 선관위가 먼저 발벗고 나가서 좀 더 석시원하게 좀 더 많이 좀 공개하고 보여주고 해명하고 했었다면 오늘 이런 자리가 아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의 신청이 청구가 됐죠. 근데 첫 번째 그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는 아주 신속하게 비공개 결정을 내려주시더니 두 번째 이의 신청일 때는 좀 이의 신청 결정을 연장까지 하셨습니다. 기간 연장까지 하시면서 기간 연장을 하신 사유는 뭐냐면 업체와 협의를 하셔야겠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보시면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심의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은 법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 관련 업체가 정보공개 심의위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실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또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난 2월 11일 날 그 유지보수업체 분석보고서가 부분 공개됩니다. 최초 정보공개 청구가 된 지 거의 2달 만의 일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좀 이번 사건의 의혹을 증폭시킨 선거관리위원회 불성실을 한 어떤 정보공개 사례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드렸는데 서울시 선관위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강남구청에서 주셨어요. 변경사유 기재해서 보내주셨고요. 그 나머지 25개 구청마다 공개하고 비공개가 들쭉날쭉하고요. 그리고 공개한 자료 범위, 형식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에서 선관위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거 역시 비공개 하신다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회의록만 유독 비공개 결정을 하시는 거는 이제 구조 1호의 5호를 거셔서 이렇게 비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뭐 현행 법이니까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성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렇다면 회의록을 통째로 비공개하시는 거는 좀 심하지 않으신가? 만약에 회의록상에 중대한 사안이 계신다면 아니면 개인정보 그런 게 걸리신다면 그 부분만 블라인드 처리해서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좀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신다는 거를 좀 국민들한테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더 선관위를 믿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하는 업무를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헌법학자신 그 강경근 교수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강경근 교수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법을 만드실 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강 교수님께서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 공무원들의 비밀 행정주의 관행을 지적을 하시면서 비공개 정보의 개념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용어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인터뷰 기사를 제가 또 검색해서 또 찾아보고 했는데요. 선관위가 애시당초부터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정보 공개에 임하셨다면, 정보를 좀 공개를 하셨다면, 좀 지난 3개월 동안 불필요했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우리가 공론장에서, 공공의 장에서 논의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좀,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자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들을 좀 서로 비교하시면서 좀 더 이 문제의 실체, 이 사건의 실체에 좀 우리가 접근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 사건에 좀 더 한 발짝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는 이상입니다. 뭐 일종의 그 아쉬움과 당부의 말씀이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간단하게 멘트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담당관을 맡고 있는 박혁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 사회자님께서 간단하게 말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의 기본 원칙은 그 법적으로 주기 곤란한 것 빼고는 다 공개한다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의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 4조를 들어서 저희가 비공개를 했지만,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그 로그 기록에 대한 그 수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유에 한하지 않고서는 공개하지 말라는 이런 조항도 있어서, 일단 그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공개 사유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저희에게 정보 공개 청구를 왔던 대부분의 약 한 60건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저희에게 정보 공개 청구한 건 그 정도인데요. 거의 대부분 로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로그 파일, 그리고 이제 대부분 좀 이렇게 좀 많은 욕설도 좀 섞으셔서 닥치고 로그 파일 되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보 공개 청구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그 상의를 통해서 아마 저희 자료를 제공해 드렸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로그 파일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왜 분석한 자료들을 이렇게 뒤늦게 공개를 했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으셨는데요. 그 일단 저희가 그 디도스 공격을 받은 당일날 그 경찰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검찰에게도 동일한 자료를 드렸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수사는 결국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범인을 그 밝히는 게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일들이 기술적으로 왜 발생을 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내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지금 그 저희가 참여연대에게 제공해드린 이 자료도 그런 일환으로 만든 첫 번째 작업 결과로 나온 보고서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그 물론 이제 해석을 공개를 하고 나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셨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그 내부의 DB가 끊어진 적도, 웹서버가 끊어진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오다 보니 저희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게 좀 자기 방어적인 보고서가 아닌가. 마치 저희가 저희 그 기관에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에게 어떤 일정한 혹시 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또 의혹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보고서의 관점이 그 대단히 좀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비가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좀 합의였고, 그 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 관점에서
그 어떤 좀 일관된 스토리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약 한 달여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정밀 분석을 다시 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 홈페이지 신문 10답에 그 올려드린 그 PPT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왜냐하면 저희도 그 외부에서 그 갖고 계신 의혹만큼 그러니까 동일한 가정으로 내부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유지하라고 좀 애썼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공개를 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참여연대의 요구에 의해 뭐 마지못해 드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의 그 논리의 일관성에 따라서 수사가 종결이 됐고 저희가 비공개 사유라고 판단된 것이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드린 것이고, 앞으로 저희는 뭐 이런 식의 기준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이상 지금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정보 공개가 그동안 잘 안 됐었는데 정보 공개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LG NCS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12.6 재보궐선거 서비스 장애 분석 및 보고서가 있었고, 그것이 이쪽으로 다시 참여연대에서 분석해서 내용을 정리하신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새로운 반박 내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LG NCS에서 나온 보고서, 여기에서 참여연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자료 추가로 공개하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박 의견은 무엇이신지, 요걸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